안녕하세요, 토모트래블입니다. 이번에 2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총 33일간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4개국을 답사차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도시 파리에서 5박 6일을 여행하며 다녀온 내용들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만 다 보셔도 파리 여행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교통편입니다. 샤를드골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나비고 이지카드와 함께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할 수 있는 RER-B 라인 티켓을 나비고 이지카드에 충전했어요. 이건 크게 어려울 것 없이 공항에서 나와서 RER-B라는 표지판만 따라 걷다 보면 금방 티켓을 판매하는 키오스크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내용에서 이것까지 너무 상세하게 다루면 영상 길이가 길어질 것 같아 저번에 올려둔 영상 같이 첨부해 드릴게요. 그리고 파리 시내의 대중교통은 제가 샀던 나비고 이지카드로 필요할 때마다 1회권씩 충전해서 사용했어요. 참고로 파리는 종이 티켓이 없어졌으니까 꼭 나비고 이지든 나비고 데쿠베르트 카드든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파리에서 저는 대중교통을 한 5, 6번 정도 탔거든요. 그만큼 파리도 웬만한 곳들은 다 걸어서 가볼만 합니다. 그리고 자유여행의 진짜 묘미는 유명한 관광지를 보는 것보다 그 관광지를 가며 만나는 다양한 풍경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하철 타고 가면 절대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장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33일 동안 하루 평균 16km, 약 22,000보씩 걸으며 여행했어요. 숙소는 4구에서 생강과 생루이섬 가까이 있는 쪽으로 정했어요. 생루이섬까지는 도보로 약 5분, 루브르까지는 도보로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에펠탑이나 몽마르트 언덕을 제외하고 웬만한 관광지는 다 걸어서 갈 수 있었어요. 숙소 자체는 위치가 너무 좋았지만 샤워 시설이 좀 참담해서 아쉬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하루 일정을 소개하며 필수 관광지와 로컬 스팟, 맛집 등을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1일차, 약 15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저녁 7시쯤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생강을 가볍게 걸으며 생루이섬과 시테섬, 시테섬에서는 노틀담 대성당의 야경을 구경했어요. 제가 오기 전날까지 파리에서 폭우가 내려 생강의 수위가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리 일정에서 아쉽게도 바토무슈는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레지구 인근 골목골목을 구경하며 다시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둘째 날이에요. 일단 버스를 타고 에펠탑을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다만 에펠탑까지 바로 가면 재미없죠. 제가 지금까지 파리를 오면서 7구를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7구 쪽에서 내려서 약 50분 정도 에펠탑까지 걸어가는 동선을 잡았어요. 로댕 미술관과 앵발리드, 그리고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았던 생도미니크 거리를 걸으며 에펠탑까지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었는데요. 이 카페 테라스 쪽에서 앉아서 보는 에펠탑 뷰도 정말 분위기 있더라고요. 에펠탑에 도착해서는 에펠탑을 볼 수 있는 다양한 포토스팟들을 돌았습니다. Comme Bartlett. 17 ans, je crois. Ladies and gentlemen, make some noise for Lady Gaga! 그리고 이곳들을 걸으며 중간중간 나오는 에펠탑 뷰까지 다양한 포토 스팟들을 수집했어요.
그 후로는 파리 15구 쪽을 크게 돌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혼부부나 가족여행객들에게 추천드리는 숙소 위치가 15구거든요. 근데 15구가 거주지역이고 관광지가 없다 보니 정보가 잘 없어요. 그래서 여행 컨설팅 하면서 그분들에게 15구가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 바퀴 돌면서 촬영을 했고요. 이건 굳이 관광객들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개선문까지 약 40분 정도 다시 걸어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에서 보는 뷰 중에서 개선문 꼭대기에서 보는 뷰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선셋, 야경 시간에 보는 게 제일 좋아서 지금 낮 시간에는 잠깐 외관만 보고 저녁에 다시 올 겁니다. 다음으로는 개선문 앞으로 펼쳐진 샹젤리제 거리를 걸으며 맛집들을 체크했고요. 점심으로는 케밥을 먹었습니다. 이후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디저트 카페 라디레에 잠시 들려서 커피 한 잔, 마카롱 하나 먹으며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좀 어슬렁대면서 거리 공연도 보고 가게도 구경하고 하다가 해지기 전 개선문 입장을 위해 티켓팅을 하고 줄 서서 개선문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는 와도 올라가는데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래도 그 힘듦을 이겨내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파리 시내의 뷰는 올라오는 동안의 근육통을 싹 녹여주고요. 이렇게 노을이 지고 야경이 올라올 때까지 이곳에서 파리 시내를 보며 멍 때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녁에는 식사 동행을 구해서 제가 파리 가면 꼭 한 번씩 가는 피자 맛집에 들러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3일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루브르 박물관 데이 투어를 이용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약 3, 4시간 정도의 투어가 끝나고 이제 제가 파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맛집인 사누키야에 가서 우동을 먹었어요. 춥고 쌀쌀한 날씨에 여기서 먹는 우동 한 그릇만큼 에너지를 주는 게 없더라고요. 맛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리 왔다고 프랑스 음식을 먹은 게 거의 없는데요. 프랑스 여행 간다고 프랑스 음식점만 찾아오시는 분들 와서 많이들 후회하십니다. 프랑스 미식이 생각보다 허들이 높아서 막상 먹어보면 이게 무슨 맛이지? 싶은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가격은 비싼데 말이죠. 저도 음식 진짜 좋아하는데 프랑스 음식은 참 제 입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픈 이야기인데 파리지만 프랑스 요리보다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점들에 대한 맛집 데이터를 저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생강을 따라 걸으며 퐁네프 다리를 건너서 시테섬으로 들어갔어요. 시테섬에서는 생트샤펠 성당과 노틀담 대성당이 가장 유명한데 하필 생트샤펠이 입장이 마감되면서 현장 발권이 안 되었어요. 성수기엔 당연히 예약이 필수지만 비수기라서 예약을 안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비수기라고 너무 방심했었네요. 또 시테섬에서 선셋 맛집으로 유명한 히든 스팟 베르갈랑 광장도 폭우로 인해 거의 잠겨 있어서 영상에는 못 담았어요. 그래서 다음 목적지인 노트르담 대성당으로 이동. 성당 내부를 관람하고 생루이 섬도 한 바퀴 돌았어요. 이날 비도 오고 춥고 날씨도 흐리고 해서 아쉬웠는데 생루이 섬, 여기가 진짜 진국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파리스러운 골목골목이 이어져 있어 파리 감성이 물씬 풍겨요. 여기 진짜 작거든요.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는데도 30분도 채 안 걸려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시태섬만 보는데 동선을 잘 조합해서 생루이 섬도 꼭 한번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하고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4일차입니다. 어제 생트샤펠을 못 가서 오늘은 가장 빠른 일정으로 생트샤펠을 넣었어요. 가서 줄 서서 기다리고 현장 발권하고 들어가는 데까지 약 40분 정도 소요됐었던 것 같네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성당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는 게 충분히 공감되는 내부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성당 내부에서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파리에서 고풍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장소죠. 시테섬 바로 밑에 위치한 라탱지구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걷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되는 정말 힐링되는 장소인데요. 이곳의 다양한 거리들을 걸으며 포토스팟과 맛집들, 자료를 수집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잠깐 여기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그리고 나서 릭상브르 공원. 우리 멀리 유럽까지 큰 돈 주고 와서 돈도 시간도 아까우니까 여행을 일처럼 빠듯하고 빡빡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파리를 여행하면서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혼자 천천히 걸으며 사색을 즐기거나 돛담배가 떠다니는 정원 분수 앞 초록 의자에 앉아서 연인과 미래를 계획하거나 돗자리를 펴고 가족과 피크닉 시간을 가지며 이게 진짜 여행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평화로운 공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생제르만 거리 쪽으로 이동해 카페 루이스에서 프랑스 요리 비프 부르기뇽을 먹었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음식이 괜찮은 곳인데 이번에 먹은 비프 부르기뇽은 좀 별로였어요. 여기 가신다면 이거 말고 딴 거 드시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몽마르트 언덕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10년 전이고 5년 전이고 올해고 여전히 흑인 팔찌단이 열심히 팔찌 채우려고 발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분명히 말 걸 텐데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고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면 파리 시내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잠깐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테르트르 광장으로 이동. 광장과 함께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둘러봤어요. 보통 사람들이 몽마르트 언덕으로 오면 딱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는데요.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몽마르트 여행의 시작입니다. 몽마르트 언덕 뒷골목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언덕길에 위치한 수많은 예술가들이 거쳐가고 아직도 거주 중인 다양한 주거구역들이 나오거든요. 이곳들이 정말 파리 느낌 제대로 나는 또 하나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언덕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길에 있는 다양한 거리들, 특히 아비우브가, 르피카, 아베스가는 꼭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술가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관련해서 다양한 음악가들도 거리에서 공연을 펼치고요.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자그마한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며 사랑의 벽까지 보시고 조금 더 욕심낸다면 물랑루즈까지 들러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오페라 가르니에로 이동했습니다. 영화 오페라의 유령의 배경 장소이기도 한 오페라 가르니에는 오페라 공연을 보거나 공연이 없을 때는 내부 관람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오페라 가르니에를 보려고 하기보단 이 앞에 위치한 갤러리 라파에토 오스만 백화점을 가기 위해 이곳에서 하차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관광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화려한 내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곳 5층 옥상 무료 전망대를 가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실내를 가볍게 구경하고 전망대 가기 전 무료 화장실도 이용해 주고요. 그리고 5층에서 노을을 기다리며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선셋이 지고 야경이 올라오고 에펠탑의 첫 번째 반짝이까지 보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루브르 박물관으로 이동해서 루브르의 야경도 함께 보고 이날 하루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파리 5일차인데요. 5일차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세계 44개국 200개가 넘는 도시를 여행했고 특히 유럽에서 가장 많은 여행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유럽만 30개가 넘는 국가를 가보고 140개가 넘는 도시들을 여행했어요. 또한 유럽에서 유학생활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유럽이 여행이 아닌 답사가 목적이거든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유럽 자유여행 컨설팅을 서비스하며 최신화된 맛집, 새로운 장소, 효율적인 동선 등 다양한 정보를 올해 다시 한번 최신화하기 위해서 다녀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다녔던 여행 동선이 절대로 효율적인 동선이 아니에요. 일단 제가 파리에서 하루 평균 25,000보 이상씩 걸었고요. 비수기라 줄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또 날씨가 춥긴 했지만 여행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그리고 영상에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제 여행에서는 매일 점심, 저녁 때는 한국인들이 꼭 가는 유명한 장소들 근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며 현지인들이 줄 서 있는 맛집들을 체크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럽 여행을 하는 사람이 지금 제 동선 그대로 비효율적으로 다니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여행의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만 참고해도 본인들이 어디를 어떻게 다닐지 머릿속으로 동선이 그려질 텐데요. 유럽 여행이 처음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 가지고도 공부해야 할 것들, 조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일 겁니다. 그런 분들은 토모트래블의 유럽 자유여행 컨설팅 서비스를 추천드려요. 한 번뿐인 유럽 여행, 남들과 똑같이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내 조건에 맞는 단 하나뿐인 유럽 여행을 만들어 드립니다. 내가 며칠을 가는지, 예산이 얼만지, 어느 계절에 가는지, 누구와 가는지에 따라 똑같은 유럽이라도 수백여 개의 여행 동선이 만들어져요.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며 현실적으로 소화하지도 못할 일정을 만들고 현장 가서 후회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몇백 명을 컨설팅해드린 경험과 올해 새로 답사를 다녀오며 업데이트된 최신 데이터들이 조합되어 더욱 만족도 높은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5일차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날 파리에서 포르투로 이동할 거라서 오늘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날이거든요. 저는 유럽 여행을 가면 각 도시별로 가능하다면 여행 마지막 날 일정은 비워두는 타입입니다. 저도 유럽을 몇 번이나 가봤지만 제가 계획해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 때문에 일정 그대로 진행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날씨, 성수기, 휴무, 파업, 내 체력 등의 변수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루 혹은 반나절 정도를 일정에서 아예 비워두고 앞에 일정에서 소화하지 못한 일정이 있다면 이날 소화하는 편이고요. 또 계획대로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를 한 번 볼 때랑 두 번 볼 때랑 이게 또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에 계획이 무난하게 흘렀다면 비워둔 시간에는 오히려 가서 너무 좋았던 곳들을 다시 한번 가보는 시간으로 쓰기도 해요. 근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으로 간 게 아니라 답사로 간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곳들을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가장 먼저 브런치를 먹으러 다시 생제르만 거리 쪽으로 갔어요. 코지라고 파리에서 여러 개 지점이 있는 체인 브런치 식당인데 어딜 가도 줄 서 있는 곳이거든요. 숙소 주변에서 가까운 곳으로 브런치 한 번쯤 드시러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 꽤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마레지구로 이동했어요. 다양한 편집샵, 소품샵, 감성적인 카페와 어딜 가도 맛있는 베이커리, 여기도 그냥 걷는 것만으로 여행이 되는 장소거든요. 이곳에서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맛집도 찾고 카페도 찾고 구경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메르시 본점에 가서 선물로 줄 토트백도 좀 구매했고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인 앙팡르즈 시장도 들어가서 구경했어요. 이쪽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여기는 더 이상 점심 먹는 곳으로 추천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레스토랑이 가격 대비 음식의 퀄리티가 좀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 명동 가서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한국인들이 뭐 잘 안 사 먹잖아요. 외국인들은 많이 사 먹고요. 딱 그런 느낌이라서 이쪽에서 식사는 자제하시고 좀 구경 정도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좀 걷다가 제가 좋아하는 팔라펠 맛집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팔라펠 하나 테이크아웃해서 생강에 걸터 앉아 먹었어요. 이때가 내가 정말 파리에 와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지난 5일간 쌓인 빨래를 하러 근처 코인 런드리샵에 가서 빨래를 했고요. 그리고 튤르리 정원으로 이동해서 콩코르드 광장까지 가볍게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고 콩코르드 광장에서 선셋을 보며 파리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디저트 강국 프랑스, 그것도 파리에서 라디렐만 가면 섭섭해할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튠리리 정원 인근에 위치한 앙젤리나. 여기서 몽블랑이랑 에클레어 하나 포장해서 숙소 가서 먹고 파리에서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파리 오를리 공항으로 이동, 포르투로 넘어가 포르투갈에서의 6박 7일 여행이 시작돼요. 이렇게 해서 저의 올해 파리 5박 6일 여행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5박 6일 동안의 지출을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여행 정보를 찾기 위해 왔기 때문에 식비를 아낄래야 아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제가 맛집 찾는 거에 꽤나 진심이기 때문에 점심도 저녁도 카페도 매일같이 외식을 하게 되어 식비가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다른 여행자분들은 점심을 가볍게 저녁은 무난하게 드신다고 했을 때 저보다는 식비를 한 30%까지는 절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점으로는 저는 호스텔 도미토리 룸을 써서 숙박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보신 것과 같이 대중교통 이용은 거의 없었으며 여행 중 택시는 절대 타지 않는 타입이기 때문에 교통비와 숙박비는 남들보다는 훨씬 적은 편입니다. 또한 내부 입장하는 관광지도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이미 다 가본 곳들이라 베르사유 궁전이나 오르세 미술관 등은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이것도 대부분은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상과 일정에는 이곳들도 추가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아, 그리고 폭우 이슈로 바토무슈도 못 탔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의 5박 6일 일정을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를 다녀온 여행 일정을 모두 전달드릴 예정이니 이 영상 도움이 되었고 다른 국가도 함께 여행하신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나오면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후회하지 않을 여행하세요.